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고 있나? 혹은 너무 많이 시키고 있나? 매일 밤 부모들은 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일까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도 하버드를 중퇴했어요. 마크 주커버그도 하버드를 중퇴했어요.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공부를 적게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더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직장에서 더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필요한 건 좋은 성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성, 인간관계, 자기 주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탐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라는 75년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무엇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75년을 추적한 거죠.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더 성공했나요? 아니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더 성공했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했고, 더 오래 살았고,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느낀 아이가 나중에 대학도 더 잘 가고, 직업도 더 안정적이고, 인간관계도 더 건강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런 아이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아이한테 하고 있는 선택은 뭘까요? 당신의 불안감이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 정말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모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은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오늘은 아이를 놔줄까? 아니면 더 시켜야 할까? 그 선택의 반복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요. 당신은 왜 아이를 이렇게 시켜? 당신은 왜 아이를 놔두려고 해? 이 싸움이 당신들 집에서 몇 번이나 반복됐나요? 근데 이걸 알아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선택지는 이거예요. 행복하게 키우면 아이가 행복하지만 뒤처진다. 엄격하게 시키면 아이가 성공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선택지는 사실 거짓 선택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진 아이가 더 성공하거든요. 하버드 연구가 75년에 걸쳐 보여준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틀린 선택을 하는 이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봐야 해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온 공식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 행복한 인생. 이 공식이 마치 물리 법칙처럼 박혀 있죠. 그래서 당신은 생각해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래야 행복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식이 부분적으로만 맞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모두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려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요. 번아웃으로 고통받아요. 한편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이 네 가지였죠. 그런데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뭘 강화하나요? 점수, 순위, 경쟁. 이 셋은 위에 네 가지와 정반대 방향이에요. 점수와 순위를 강화할수록 아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능력은 높아지지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능력은 떨어져요.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은 높아지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능력은 높아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당신이 더 해줘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사실은 아이를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기 학업 압박이 뭘 만드는지 알아요? 더 큰 불안과 행동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구조화된 학습을 너무 일찍 강요할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항하게 되고 공부를 더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끊임없이 시험받는 느낌, 비교당하는 느낌, 평가받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는 학습 불안이 생겨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당신이 느끼는 딜레마의 원인은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한국에선 이게 현실이잖아. 맞아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정말 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공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8년 연속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예요. 행복지수 1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핀란드 시스템이 만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핀란드 부모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당신이 시험 점수에 집중할 때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가 뭘 즐기는지에 집중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그 다른 방식입니다. 먼저 핀란드 부모와 한국 부모의 마음가짐부터 보세요. 핀란드 부모, 아이가 실패해도 이게 학습의 일부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B학점을 받아도 충분히 잘했다고 말해요. 아이가 재미없어라고 하면 그럼 뭐가 재미있어?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아이답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요. 호기심과 창의성 키우는 데 집중해요. 한국 부모, 아이가 실패하면 뭔가 더 해야 하나 라고 불안해해요. 아이가 B학점을 받으면 왜 A가 아니야? 라고 물어요. 아이가 재미없어라고 하면 그건 무관하고 점수가 나와야 해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끊임없이 시험 받거나 비교 대상으로 봐요. 이 마음가짐의 차이는 뇌 과학과 직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의 학습 영역이 축소되고 생존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당신이 아이에게 이건 꼭 해야 해, 너의 미래가 달려있어라고 말할 때 아이의 뇌는 지금 생존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요. 이 상태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표면적 암기만 일어나죠. 그래서 시험은 잘 보지만 3개월 후엔 다 잊어버려요. 반면 핀란드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낮아서 뇌의 학습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해요. 핀란드는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한국은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행복도는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높은 성적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뇌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 공부 시간의 차이부터 보세요. 핀란드 1학년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에 20시간이에요. 반대로 한국 아이들은 학교만 해도 하루 6시간씩 5일이면 일주에 30시간. 학원에서는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에 보통 10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하죠. 여기에 집에 와서 숙제와 자습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일주에 총 50시간에서 65시간까지도 한다고 해요. 호주와 비교해도 핀란드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당신이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자꾸 더 보내려고 할 때 실제로는 덜 해주는 게 아이를 더 성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국 교육의 핵심은 시험이죠. 시험이 모든 걸 평가합니다. 학교 시험, 모의고사, 학원 평가 시험. 아이들은 끊임없이 평가받아요.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경험입니다. 첫째,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 결과는 게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습니다. 학교별 성적을 비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를 비교하는 순간 아이들은 경쟁 속에 던져져요. 그리고 경쟁 속의 학습은 표면적 암기만 만들어요. 둘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고대 문명을 배울 때 한국식은 교과서 읽기, 핵심 정리하기, 시험 문제 풀기, 점수로 평가받기이지만 핀란드식은 이집트 피라미드 프로젝트 진행, 종이에 상형 문자 써보기, 교실에서 나온 과제 수행, 직접 만들고 경험하면서 배우기예요. 아이가 배우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한국식에선 이집트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범위를 공부하지만 핀란드식에선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왜 중요한지를 공부하죠. 셋째, 실제 상황에서 배웁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11살 학생이 직접 음료와 케이크를 판매하고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계산합니다. 이게 뭘까요? 교과서 없는 수학, 경제학, 사업 감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 핀란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한국은 끝이다. 우리는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의 입시 제도는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 대학을 가야 하고 입시를 봐야 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과정에서 아이를 지치게 하지 말자. 그 과정에서 아이의 본질을 잃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핀란드처럼 시험을 없앨 순 없어도 핀란드처럼 학습의 질을 높일 순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한국의 입시 시스템을 바꿀 순 없지만 집에서의 학습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를 배울 때 교과서만 읽지 말고 함께 박물관 가보기, 다큐멘터리 보기, 관련 프로젝트 해보기. 수학을 배울 때 문제집만 풀지 말고 함께 장을 봐서 거스름돈 계산하기.
요리할 때 비율 계산하기, 실생활에 적용해보기.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는 배우는 게 재미있어져요. 실제 필요성을 느껴요. 더 깊이 있게 이해해요.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학습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핀란드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배운 아이가 시험에서도 더 잘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깊이 있는 이해가 오래 기억되니까요. 당신이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아이의 학습 동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여기가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첫 번째 팁, 점수에서 과정으로 시선을 옮기기. 당신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너 시험 몇 점 받았어? 이 질문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무엇을 심는지 알아요? 내 가치는 점수.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받으면 아이는 나는 덜 가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피하는 아이가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안 풀고 쉬운 문제만 풀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점수가 떨어지니까요. 더 심각한 건 그 아이는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한 번 틀린 문제, 한 번 떨어진 성적이 마치 자신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대학 가서도 직장 가서도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작은 실패에 극심하게 좌절하고 계속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벌써 뇌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을 바꿔보세요. 너 시험 어땠어? 어느 부분을 공부했어? 아이가 대답해요. 이 부분은 몰라서 문제집을 3번 풀었어. 당신이 말해요. 아, 몰라서 3번을 반복했구나. 그 노력이 이 점수를 만든 거야. 정말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무엇을 심는지 알아요? 내 가치는 노력.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받으면 아이는 아, 이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는 어려운 걸 마주할 때 더 많이 노력하는 아이가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인생은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결정하니까요.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 따르면 결과 칭찬을 받은 아이는 나중에 도전하지 않고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는 계속 도전한다고 해요. 아이는 나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배웁니다. 다음에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고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두 번째 팁,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전환하기. 두 번째 팁은 왜 하는가를 아이가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업 가져야 돼. 이래야 성공해. 이 말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아이에게 나는 외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을 심어줘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아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모르는 아이가 돼요. 반면 당신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걸 배우면 뭐가 좋을까?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아이가 대답해요. 엄마, 나 로봇이 좋아. 당신이 말해요. 오, 그래? 로봇을 만들려면 뭘 알아야 할까? 수학도 필요하겠지? 물리도? 우리 함께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수학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내재적 동기예요. 내재적 동기를 가진 아이는 부모가 보지 않아도 공부해요.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아이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심 있는 것만 해서 입시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관심사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성이 나중에 입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독창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아이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건 이미 과학이 증명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기준을 낮추기가 아니라 기준의 의미를 바꾸기. 많은 부모들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85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점수 중심적 사고예요. 더 중요한 건 기준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처음 해본 과제에서 실패했어요. 현재의 기준, 잘했어와 못했어. 결과 중심, 새로운 기준. 이 과정에서 뭘 배웠어? 다음엔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과정 중심. 이 차이가 뭘 만들까요? 아이는 실패를 나는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배우는 중인 아이로 인식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인식이 아이의 회복력을 만들어요. 회복력이 있는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봐요. 나중에 인생의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반면 회복력이 없는 아이는 한번 실패하면 포기해요. 나는 못해라고 자신을 제한해요. 나중에 인생에서 쉽게 부러져요. 하버드 연구에서 보여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회복력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과제에서 뭘 배웠어?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아이의 뇌를 배움 중심으로 바꿔줘요. 당신이 해주는 이 한 질문이 아이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 팁, 혼자 하는 공부에서 함께 하는 시간으로 우선순위 바꾸기. 네 번째 팁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에 관한 거예요. 한국 부모들의 일반적인 시간 배분을 보면 평일 저녁은 학원에서 2시간, 숙제와 복습 1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밥 먹으면서 30분 정도, 주말에는 학원에서 4시간, 추가 과외 2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깊은 가족 관계, 학원 시간이 아니었어요. 과외 시간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MIT 미디어랩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해요. 질 높은 상호작용이 뭔지 알아요? 아카데믹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작용이에요. 예시를 볼게요. 주말 오후 아이와 함께할 1시간이 있어요. 선택지 A, 학원. 선생님이 정해진 커리큘럼을 진행. 아이가 수동적으로 받음. 아이의 뇌, 이건 의무야. 선택지 B, 함께 공원에 가기. 아이가 개미를 봐요. 엄마, 개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당신이 말해요. 개미들은 팀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알아보자. 아이의 뇌, 나의 질문이 중요하다. 엄마가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어느 것이 아이의 뇌 발달에 더 좋을까요? 선택지 B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는 배울 능력이 있다. 나의 질문은 중요하다.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 신념이 뒤에서 아이의 모든 학습을 밀어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가 나중에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는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핀란드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와 실내 학습을 함께 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야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뇌과학입니다. 아이가 자연과 연결되고 신체를 움직일 때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해요.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물리적으로 피곤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더 차분해져요. 그래서 떼쓰기도 줄어들고 밤에 더 잘 자요. 당신이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보내고 싶을 때 차라리 아이와 함께 30분만 공원에 나가세요. 그 30분이 학원 2시간보다 아이의 신경계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게 뭘까? 아이의 학원 시간? 아니면 아이와의 추억?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아이는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해요. 왜냐하면 안정감 때문이거든요. 5번째 팁입니다. 지루함을 받아들이기.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학원, 과외, 예술활동, 스포츠. 아이의 매 순간을 채우려고 해요. 당신의 일정표를 보세요. 월요일, 수학학원, 화요일, 영어학원, 수요일, 음악학원, 목요일, 과학학원, 금요일, 미술학원, 토요일, 학원 또는 과외, 일요일, 준비 및 복습.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뭐가 남을까요?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요? 지루함이 창의력을 키운다는 거죠.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요. 상상력을 쓰게 돼요.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해요. 반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는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없어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떼쓰기가 더 심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역설적으로 입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과 집중력이 있는 아이가 공부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거든요. 아이를 계속 바쁘게만 만들면 오히려 공부 집중력도 떨어져요. 여기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그래도 우리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떨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주세요. 한국의 입시 경쟁이 정말 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경쟁 안에서도 행복한 아이가 더 잘 견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성적이 전부라고 배운 아이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아이가 입시에서도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적으니까요. 아이의 뇌가 학습 모드에 더 자주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아이는 지금 부모로부터 뭘 배우고 있는가를 알아주세요. 당신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공부가 행복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성공이 행복보다 중요하다라는 철학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 돈은 많아도 마음은 공허한 인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인생. 그게 당신이 원하는 아이의 미래일까요? 반대로 행복이 성공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 아이는 나중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 더 성공한다는 거죠.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인생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점수에서 과정으로 시선을 옮기기. 당신이 아이한테 시험 몇 점 받았어? 라고 물을 때마다 아이의 뇌는 나는 부족하다고 배워요. 대신 너 어떻게 공부했어? 뭐가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의 뇌는 나는 배울 수 있다고 배워요. 둘째,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전환하기. 좋은 대학 가야 되라는 말 대신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할 때 학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셋째, 기준의 의미를 바꾸기. 실패를 너는 못해가 아니라 너는 배우는 중이야로 봐주세요. 이 한 인식이 아이의 회복력을 만들어요. 넷째, 시간의 우선순위 바꾸기. 학원 시간보다 부모와의 시간이 아이의 뇌 발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요. 한 시간의 질 높은 부모와 자식의 상호작용이 학원 10시간과 맞먹어요. 다섯째, 지루함을 받아들이기. 아이를 과도하게 바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루함이 창의력과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모 대부분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당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높은 성적이 아니에요. 나는 충분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아이의 전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이에게 주는 이 경험과 이 감정, 이 시간이 나중에 당신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가 내 부모는 나를 믿었다고 회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정의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